제가 경기지사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4년 같이 네, 해봤는데 잘하시고. 이 성남시장도 역대 감옥 간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 이재명처럼 이렇게 대장동처럼 이렇게 해먹고 백현동도 식품연구원이든지 미래신도시든지 네. 또 성남 FC의 후원금 문제든지 또 정신병원에도 자기 형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김사랑이라는 예, 그 여자분. 여성 예, 예. 그런 사람들 정신병원은 걸핏하면 60명 이상을 정신병원에 예. 집어넣고 근데 이런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세계 행정 역사상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느냐 뭐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것도 봐도 이거는 뭐 저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성 자체가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인성, 그렇죠. 네. 인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당 대표가 되느냐? 뭐 송영길 대표도 자기 전 구역구.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을 자기가 중간에 그만두고 인천 사람이 왜 또 서울에 글쎄. 시장을 나오는지 글쎄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거 그냥 맨입에 이게 되겠는가? 뭐 얼마나 매겨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부위원장님도 궁금하시군요. 아니,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당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염치가 있는지, 아, 염치. 자기 형수한테도 예. 그렇게 욕을 해놓고 막 거다가 욕을 해놓고 또 전화해서 또 욕하잖아요. 글쎄요. 형님은 또 그래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돌아갔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폐륜이지 이게 뭐 정치를 떠나서 폐륜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 이렇게 많이 그 성남이라는 조그만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 그뭐 30만 명밖에 안 되는 저는 뭐 그 10배 10배 이상 해봤는데 예. 그런데 그 조그만한 거 개발하면서 뭐 몇 조를 해가지고 온갖 사법부 뭐다 그냥 이렇게 해놓는데 글쎄요.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막 가만히 입이라 닫고 있든지 계속 그냥 이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억지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본인이 가만히 있든지 정말 이재명 게이트 듣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닫아부시고 또 김문기라든지 맞아요. 그 유한기 죽은 사람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5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또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전혀 모른다 그러고 말지 그러다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빨간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막 춤을 추지를 한다. 그래 이 정말 양심이 있느냐? 아, 이 최소한의 그런 부끄러움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위기를 맞이했다. 네. 단순히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양심의 위기, 네. 이 인륜의 위기 네. 이런 부분에서 도덕성의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네. 근데 이제 국내 정치의 그 우울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나눴는데 이제 북외 그리고 더 우울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핵. 네. 북한 핵. 이게 뭐 여의도 정치도 관련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 핵을 남한에다 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핵무기 가지고 이제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그 국정 발목기의 도를 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한 번도 무슨 그 뭐 항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북한은 핵 개발을 안 한다. 국민 앞에 공언을 하고 단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에 돈 갖다 준 사람 지금 또 뭐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 돈 갖다 준 사람이 얼마를 갖다 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래서 북한 핵은 또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를 북한은 절대 핵을 안 쏠 것이다. 그렇게 그거는 얘기했죠. 뭐 일본을 쏘든지 미국을 쏘지 네. 아니면 중국을 쏘든 우리는 안 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 이런 말이 안 되면서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두둔하고 거기에 돈 갖다 주고 그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국정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아 예. 저는 이번에 예. 이제 대통령께서 또 이제 방미해서 국빈을 가시는데 많은 그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갖자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나토식으로 하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저 그 해구산 정도로 그냥 끝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예. 좋겠습니까? 아니 저는 글쎄 어느 편이십니까? 근데 자체 핵무장 하려면 전제가 여야 간의 인식의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 가지고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 연립 정부를 구성 못할 정도로 싸웁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이라든가 이스라엘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지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핵 가졌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NCND죠. 그렇죠. 그런데 여야 간의 핵 문제 가지고 야 우리가 왜 핵을 갖느냐 이스라엘 핵 가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떠들거나 그걸 문제 삼는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지를 갖고 핵을 개발할 수 있죠. 비밀리에라도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건. 아니 핵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못하게 하는 그 야당 세력이고 예. 저 좌파들 세력인데 저 핵 문제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미국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지난번에 태영 의원 제가 예. 한번 저희 자유원전 포럼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 의원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시적 핵 보유. 북한 핵의 위협이 없어져. 북한도 핵을 폐기하고. 근데 또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든가. 네. 핵이 필요 없게 되면 핵 폐기하겠다. 오히려 미국의 핵 폐기를 맡기겠다. 음. 이런 식으로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미국도 그것은 우리가 영구히 갖겠다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시기까지 북한의 핵 위협 없어진다든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만 갖겠다. 그때는 미국이 알아서 핵 폐기하라.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태영 의원이 얘기를 하더구먼요.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사실 남한을 겨냥을 했다고 하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일본이 자기네도. 동해로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래서 한미일 이 협력도 좋지만 한일 안보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잠수함의 그런 정보 이런 거는 지소미아 중에 핵심적으로 일본이 압도적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 중에서 그 조총련이든지 네. 북한에 가 있는 조종 수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그 탈북자들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오지만 북한의 정보는 조총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 상당히 상층부 돈을 가진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많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북한의 구체적인 권력 상층부 내부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과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것은 막 북한 협박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보고 생각했는데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된 걸 제가 적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국관리법 개정안. 그 쌀을 이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데 뭐 1조 원 매년 1조 원 세금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쌀값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왜 강행 처리를 할까요? 그걸? 표 때문에 그렇죠. 표. 예. 자기들이 내년 총선 앞두고. 그렇죠. 예. 국민들 표를 받아야지만 전라도 예. 뭐 여기 표받아 아닙니까? 전라도는 농업이 특히 발달돼 있고 반정부를 해서 농민단체가 아주 발달돼 있고 반농민 프레임. 예, 근데 지금 저는 처가가 순천이라서 예. 순천 고흥 이쪽인데 그 이번에 가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예, 가서 아주 잘 돼 있던. 가 보니까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민심도 요즘에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뀌었다고 뭐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러나 뭐 국민의힘 찍기는 좀 뭐하고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예. 이정현 같은 예. 국회의원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무소속 내지는 이정현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그 민심이 네. 농촌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도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예, 이런 데는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쌀 수입이 특히 제일 농가 소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부가 하여튼 수매해주고 또 가격도 보장해주고 돈 좀 쓰자.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봅니다. 노란 봉투법 부회장님 뭐 그쪽 잘 아시죠? 노란 봉투법.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제일 큰 문제가 노동조합 개정안인데. 예, 그 노조법 2조 3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재산권. 그러니까 노동상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네. 그러나 재산권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기본 권리인데 네. 재산권 자체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이런 법이 많아요. 이거는 상당한 숙고를 해야 된다. 그냥 막 지금 국회 의석이 많다고 두들겨서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하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좀 제한한다든지 변경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태원에서 왜 헬로윈 참사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국회에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 특조위를 구성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그 저 특조위를 얼마 동안 하니까 1년 9개월 동안 가동한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까? 이건 세월호도 받고 우리가 했지만은 일본이나 홍콩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런 정치권을 배제하고 그 분야의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중심해서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났느냐, 앞으로 가람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아주 일본의 아카시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홍콩에서 또 뭐 해맞이 행사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철저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객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태원 사고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고긴 하지요. 무슨 뚜렷한 건 주체자가 있는 뭐 이런 행사도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객관적인 이런 조사를 해야지, 또 원인 분석을 해야지, 과학적인 원인 분석. 그걸 국회에서 자기들 능력을 뻔히 알면서도 일종의 정치 공세적으로 이 사건을 몰아가겠다는 의도 아니냐. 세월호 같이. 세월호도 알맹이 있는 역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그 조사위원회에서 이미 그나마 뭐 그 사고 원인을 그나마 그 밝혀낸 것은 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만한 사고 원인은 그때 다 밝혀졌는데 그 외에 또 다시 뭐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뭐 몇 시간 동안 행적 조사한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세월 보낸 거 아닙니까? 돈 써가면서 지금도 이태원 사고를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막 법도 검수완박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둑놈만 살판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정원 수사권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간첩만 살판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거 다 막아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 민생 혼란, 국기의 혼란 이런 부분은 누가 이거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그 권력의 분립과 그 권력이 각자 하고 있는 거를 국회가 모든 부분을 입법이고 행정이고 사법은 상권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있죠. 방송까지 좀 바꾸겠다고. 그렇죠. 방송도 바꿔 예. 계속 자기들이 예, 하겠다고 예. 방송도 다 바꾸고. 그다음에 또 뭐 노조든지 뭐 이런 거 노란봉투법 때가 노조든지 자기들 편되는 거는 전부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예.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거는 다 그냥 족쇄를 채워보려고 하는 이것이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독재는 자기들의 불법은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 다 어기면서 자기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해놓고 자기들 편은 뭐 이재명만이 아니라 노웅래든지 다 일하고 또 지금 하영재 국민의힘은 또 다 그냥 그렇습니다. 잡아가라 그러고 그 이런 식으로 정말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그런 자료를 보니까 20대는 상당히 그 사고가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그 분야 맡고 계신다면 MZ 노조라는 것은 자기들은 정치고 외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노동 조건 개선 여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활동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보기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뭐 아직 1년 안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자기들 보기에 피부에 자기들 삶의 질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20대에 조업이라도 정책을 더 개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의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국민을 설득하고 또 야당도 설득하고 또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20대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년 말씀처럼 사실 이번에 당 대표 선거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는 왜 그러면 이준석 같은 사람은 내치느냐 천하람 같은 사람은 왜 좀 안 봐주느냐 뭐 안철수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나경원까지 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개입과 간섭 이걸 또 이제 20대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법으로서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 파격적인 인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주 상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어디 중요한 요직이나 남들이 보이는데 이런데 좀 내세워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실제로 당에서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물론이고 지금 또 당원협의회 당협이라고 그러죠. 당원협의회 그 위원장 각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20, 30대 중에서도 과감하게 좀 발탁할 필요 있다. 그래서 젊은 이런 인재들을 대통령과 당이 요직에 젊은이들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에 귀도 기울이고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아주 획기적으로 젊은이들을 집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뒷받침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사 정책에서 20, 30대를 중용하고 눈에 띄게 그 활동을 좀 쏟아줄 필요가 있다. 국민과 우리 노동계를 좀 설득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가 경영이라는 게 상당히 난제가 많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게 뭐 나라 전체를 운영인데 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 정책은 잘 만들어도 정부 입장, 여당, 특히 여당에 보면은 이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디가 좀 나사가 빠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항상 그런 요청을 해요. 그쪽에 라인을 통해서도 좀 설명 좀 잘해라 국민들한테. 특히 야당한테도 설명 좀 잘해라. 그래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바쁘신 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하고 신규철 의원님 멀리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의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